근 10년 안에 일본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2005년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지진 전문 교수가 경고의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지진에 익숙한 일본이었지만 그는 규모 7.7의 강진을 예상하며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주목한 곳은 후쿠시마 등 6개 현이 포함된 도호쿠 지역. 하지만 그의 주장은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6년 뒤 그들을 맞이한 건 규모 9.1이라는 일본 관측 이래 가장 컸던 대재앙급 지진이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일본 동북부 산리쿠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내륙이 아닌 바다에서 일어났고 쓰나미도 주의보로 끝나자 강력한 지진이 왔지만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기상청은 논평을 냈고 향후 약한 여진의 발생 가능성만 이야기했죠.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것이 본진이 아니라 곧 있을 대지진의 전진에 불과했다는 것을. 2일 뒤인 3월 11일 센다이시 동쪽 70km 부근의 깊은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본토로부터 상당히 먼 곳이었지만 진동은 일본 전역에서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건물이 흔들린 것은 물론 금이 생기고 전선이 끊어지며 정전이 발생할 정도였죠. 380km나 떨어진 도쿄에서조차 선반에 물건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몇 분간 계속된 흔들림, 사람들은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지속됩니다. 사고 직후 NHK 등 주요 방송사에서 특보를 편성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진원지는 심해 24km 지점, 바닷속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또 밤이나 새벽 시간대가 아닌 한창 활동할 낮 시간대여서 대다수 사람들은 몸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다급해집니다. 모두들 조심하십시오. 쓰나미가 다가옵니다.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로 일본어가 영어의 고유명사로 사용될 만큼 일본에서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지진에 대한 정교한 대비로 유명한 일본이기에 쓰나미에 대한 훈련도 자주 해왔었죠. 그러나 진앙지는 남서쪽으로 추정되며 진도는 7.0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기상청은 진앙지와 규모를 완벽하게 잘못 짚습니다. 때문에 정작 진원지와 가장 가까이 있던 도호쿠 지역에는 조금 큰 수준의 해일이 몰아칠 것처럼 보도되고 낮은 수준의 경보만 발령되었죠. 몇몇 사람들은 훈련받은 대로 고지대나 높은 건물로 몸을 피했지만 에이,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냥 큰 파도만 몇 번 치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집에 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피 후 20여 분이 지나도록 쓰나미가 보이지 않자 이쪽까지는 영향이 없나 보네. 고지대에서 내려오기도 했죠. 그렇게 30분이 흐르고 정박해놓은 배들이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파도는 조금씩 거세졌고 항구 주변의 방파제가 잠길 정도로 수면은 계속 높아졌죠. 그리고 하얀 거품이 가득한 파도가 점점 육지로 다가오는데 제도 높이 40m, 시속 800km의 초대형 쓰나미.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거대한 물결 속에 잠겼고 선박과 자동차, 심지어는 집까지 해일은 마을 전체를 한순간에 집어삼킵니다. 농경지역에서는 흙과 뒤섞여 검게 변해버린 바닷물이 순식간에 농가 밭을 덮어버렸죠. 해안가로부터 무려 6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도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아비규환, 쓰나미는 동북부의 수백 개의 마을을 강타했고 한순간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직접 사망자 약 1만 6천여 명, 물결 속에서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2,500여 명. 하지만 슬퍼할 새는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오늘 하루 물과 식량을 걱정하는 피난민이 무려 4만여 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일본의 관료주의는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避難지역에 전달하는 구호품에도 과적 차량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했고 세계 각국의 식료품과 비상물자가 도착했지만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전달을 늦췄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미군은 직접 헬기를 이용하여 피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죠. 구조 대상은 방대했지만 원리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구조 작업은 너무나 더뎠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초기에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배고픔과 목마름에 다른 사람의 물자를 약탈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쓰나미는 피했지만 피난 중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쓰러져간 사람이 3,700여 명.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도호쿠 지방 남쪽에 6개의 원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그곳에도 10m가 넘는 쓰나미가 들이닥쳤습니다. 사고 초기 일본은 자신만만했죠. 원전이 언제나 위험시설이 될 수 있었기에 내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진 감지 직후 원전은 자동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도 실시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혹시 모를 쓰나미에 대비해 고지대에 설치해두었기에 침수 우려도 없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전 설비. 발생된 전기를 원전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려든 거대 해일의 변전 설비는 당연히 침수되었고 원전에는 생산된 전기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공급 중단. 단순히 원전의 가동 중지만이 아니라 원전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냉각기까지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있었죠. 비상 배터리를 통해 확보된 8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도쿄전력 긴급회의가 개최되었고 원자로를 냉각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력한 대안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해 원전에 쏟아붓는 방법. 그러나 그들을 망설이게 한 건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물을 원전을 식힐 수는 있지만 수조원을 들여 만든 원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또 한 번 일본의 관료주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닷물은 됐고 현장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내버려둡시다.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지기 싫었던 수뇌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렇게 또 골든타임을 흘려보냈습니다. 8시간이 지나 냉각기 가동은 멈췄고 원전 내부의 온도는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열을 가장 먼저 받기 시작하는 원자로는 서서히 녹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6개의 원자로 중 3개가 폭발하고 맙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일시에 노출되었고 순식간에 주변 땅과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IAEA는 원전 주변 40km 이내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권고했고 전문가 파견을 일본에 타진했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일본은 주변국의 도움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자국민의 대피도 20km 정도로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상당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사하기도 했죠. 일본 국토 20%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전 내각 총리 대신의 말처럼 후쿠시마 주변은 엄청난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르노빌에 이은 인류 역사상 2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였죠. 7등급은 사고에 적절한 수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아직도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죠. 1964년 이후 56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일본. 그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 출발 지역은 후쿠시마입니다. 부흥의 불꽃이란 이름처럼 그들은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의 긍정적 미래를 세계에 알리려 합니다. 과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